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실까봐 이 옆에 이렇게 대화창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잡담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니 뭐 좋아요. 이게 내용을 놓치다 보면 잡담하시다가 내용을 놓치면 다시 보기 하면 되니까 서로 인사 나누고 그거 좋습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인터넷에서 댓글로 싸우는 거 보면 그 제일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댓글로 한 번 정도 이렇게 정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뭐 고집 부리는 사람이랑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그냥 알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해서 그걸 못 견뎌서 계속 댓글 달고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종격투기, UFC 이런 게시판 가면 이게 선수들보다 더 싸워요. 선수들은 글러브 끼고 싸우는데 이 팬들은 키보드 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저도 코로나 관련 글을 많이 올려가지고 뭐 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창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네, 거기 인격이 다 나와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애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성인은 아니다. 애들은 뭐 비디오 게임하고 놀고 싶은 거고 우리는 그냥 어른들은 골프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거 하고 놀고 싶은 욕망 똑같고요. 네, 꽁 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애가 셋이 되니까 애가 큰아들이 대학생, 둘째가 고등학생, 막내 초등학생이 있는데 애들이 잘 놀다가도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싸우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유치찬란해 아주 그냥. 말 꼬투리 잡고 주로 싸우는 건데 고등학생이랑 초등학생도 싸움이 되더라고요. 잘 보니까 제가 제 와이프랑 저도 싸우는 내용이 아주 유치해요. 별 차이가 없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게시판에서 싸우는 내용이나 다 똑같은 수준. 아무튼 여러분들 강의 중에 잡담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근데 서로 좋은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요. 저 혼자 독방에서 그러니까 실시간이 댓글이나 반응이라도 좀 봐야 있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그리고 또 이 실시간 댓글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질문 올리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올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가 못 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강의 전에 질문을 하시라고 어제였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거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이제 질문을 또 보고 많이 올려주셨는데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한 번에 다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는 대로 이거 답변만 해도 몇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 있는 질문들 나눠서 드리도록 하고 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90 몇 개였나 모르겠다.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자 질문 볼게요. 김기영님. 고혈압 약을 5년 정도 먹는 중입니다. 약을 안 먹으면은 160에서 105, 약을 먹으면은 140에서 90 정도입니다. 별 차이 안 나네요. 약을 끊으려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습관 개선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이런다고 금방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궁금한 점은 이완기 혈압이 높은 편이라 이런 경우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적어주신 수치상으로는 특별히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병원에서는 높다고 할 만한 수치고 근데 이완기 혈압,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우리 혈압을 재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위에 숫자, 아래 숫자, 높은 숫자, 낮은 숫자. 심장이 이렇게 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뛰죠. 심장이 이렇게 하면서 피를 이렇게 쭉쭉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이렇게 쭉 짤 때는 혈압이 더 높겠죠. 수축기 혈압이라 그러고, 심장이 이렇게 피를 다시 빨아들일 때, 이렇게 이완이 될 때, 이렇게 쭉 이완이 될 때, 이때도 혈압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장은 그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그 사이의 혈압만 존재하는 거예요. 짤 때 높은 혈압, 그리고
이완을 할 때 낮은 혈압. 근데 그 밑에 숫자도 높으면 더 위험하지 않냐 이 질문을 하신 건데, 이 이완기 혈압이 젊은 남성한테 많아요. 40대 이하 남성분들한테. 비만인 경우가 많고, 그냥 놔두면 50% 이상이 뭐 몇 년 이내에 그 수축기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혈압 환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당뇨 전 단계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뭐 특별히 이완기 혈압이 높아서 뭐 그 다른 병이라서 특별히 주의할 게 아니라 고혈압 환자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일반 고혈압처럼 대처를 하시고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마침 지난주에 제가 고혈압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고혈압 완치 영상 그거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서 강의하면서 우리가 고혈압 많이 나올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고쳐야 되는 거 간단하게 보자면, 채식도 고혈압엔 좋은 식단이고요. 난 채식 도저히 못하겠다. 차탄고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운동이 꼭 필요하고 고혈압은, 그리고 호흡, 심호흡, 스트레스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부링님, 77세 아버지께서 4개월 전에 뇌출혈을 수술하시고 입원 중에 방광암도 발견해서 방광암 일기 수술도 하시고 얼마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마비는 없지만 인지도 좀 저하된 상태고 우울증도 있고 근육이 약해져서 걷는 거 힘들어하세요. 기존에 자가면역 피부 질환에 피부 스테로이드 드셨고 근육도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재활 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그 신장이 안 좋으니까 드실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식단이나 보충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비타민C, 오메가3가 뇌에 좋다고 해서 먹어볼까 하니까 신장내과에서는 무조건 보충제 먹지 말라고만 하네요. 예. 일단 뇌출혈 병력도 있으신 분이 방광암을 일기를 수술을 했다?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케이스죠. 환자분께서 암인데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두려우실 테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환자의 결정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건 근데 환자 본인보다도 아드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이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 제가 특별히 따로 이렇게 추천을 드릴 만한 보충제는 없고요. 건강이 너무 악화되신 상태잖아요. 피부염에 지금 신장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소라도 부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매 끼니 식사를 한 번을 하실 때도 허투루 드시지 않고 이왕이면 좋은 거를 먹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또 이거 활용을 잘해야 되니까 채소, 육류, 진짜 음식을 골고루 드시라고. 그리고 채소를 즙 내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음식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채소를 즙을 내서 암 환자들이 먹는 이유는 채소에 있는 미네랄들이나 각종 이제 그 파이토뉴트리언 식물 영양소들이 암과 싸우기도 하고 우리 몸의 대사, 항산화제 도움이 되는데 그것들을 음식으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샐러드 10개, 10그릇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먹으니까 채소로 즙을 내서 먹으면은 그만큼의 양을 먹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비타민 고용량 요법을 하겠다. 이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녹즙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종합 비타민 정도. 그리고 닥터울풋은 단백질 있어요. 유청 단백질. 단백질이 거기는 주가 아니라 한국말로는 유청 단백질인데 데일리 디펜스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또 나이 드셨고 아버님이 또 암 환자고 단백질 보충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 그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의하면서 이 배우게 되는 내용들 그거 따라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 김건빵님 57세 남성입니다. 저는 2016년에 건강검진 시에 좌측 관상동맥에 칼슘이 침착돼 있고 그래서 혈관 협착이 있다고 진단받았고 2년 뒤에 경동맥 초음파 결과 좌측 경동맥 내막 증가 그리고 연성 플라스크로 경도 협착 30% 이하 소견도 있다고 해서 대학병원 교수님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과 항혈소반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6개월 정도 복용하고 중지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콜레스테롤 200 이하로 높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스타틴 처방해 주는지 궁금해서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그냥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뒤로 약은 안 먹고 현미채식 및 운동으로 관리 중입니다. 지금도 나빠지진 않고 그때가 동일합니다. 닥터조 채널을 알게 되어서 기능의학이 진정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죠? 제가 지금 약을 안 먹고
음식을 음식 및 운동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오케이.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약을 먹어라 말아라. 음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저는 정보를 드리지만 약을 안 먹고 지금 음식과 운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고요.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게 되실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의심이나 불안감 없이 확신적으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그때 가서 옮기셔도 늦지 않고 주변 분들한테 저희 강의 되시는 분 중에서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의욕에 앞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건강상담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아니, 드물잖아. 흔하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건드리지 않아야 될 환자, 내가 손대면 안 되는 환자, 응급실 빨리 보내야 되는 환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의사들은 그거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진단이라 그러는 거죠. 그거를 트레이닝 받는 거라고요. 이거 급하면 빨리 응급실 보낼 환자 구분해낼 줄 알고, 내가 할 일이 아니면 다른 과로 전출 보내고. 근데 일반인들이 너무 위험한 상태인 사람을 본인이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 다 덤탱이를 쓰는, 원망을 듣는, 제가 보면 너무 가끔 보면은 불안불안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와주는 것도 좋고 마음은 알겠는데 나중에 뒤집어 쓴다고요.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의사의 면허에 문제가 생기지만 일반인은 뭐 그냥 원망을 듣는 정도겠죠. 다른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근데 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며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이 되게 높은 환자들 있잖아요. 180, 190. 그런 160인 환자가 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말도 사실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160이니까 괜찮네. 그러지 마시라고요. 의사들은 놀랍니다. 근데 190, 진짜 180 되는 환자들, 우리 약 먹지 말고 자연적으로 치유해보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고혈압 환자들은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환자입니다. 바로 응급실행이에요. 혈압 환자한테 절대로 약 끊으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뭔가 해보고 상태가 좋아져서 약이 필요 없으면 그때 가서 끊는 거죠. 그때가 이렇게 말하세요. 약을 먹는 거 계속 약은 일단 먹고, 하지만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그게 고혈압을 낮게 해주지는 않고 혈압만 억지로 낮추니까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충제가 됐든 영양제가 됐든 자연 식이가 됐든 식습관이 됐든 운동이 됐든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이랑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때 가서 약을 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혈압 문제를 많이 알려드립니다. 예. 많이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절대로 끊으라는 말은 저는 안 해요. 아셨죠? 예. 오케이. 예.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완전 엉터리 백신이 나왔네. 저 효과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부작용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임상시험이 하나도 없이 나온 약물이라서 이게 세계 최초다. 이런 약이 없었다. 동물시험에서 원숭이들 100% 다 죽었다. 그런 것만 알려드렸지. 그 코로나 백신을 놓고 그거를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 백신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안 맞으면 미접종자들 식당도 못 가게 하고 마트도 못 가게 하고 비행기도 못 타게 하고, 아니 이런 미친 것들이 있나. 그런 거에 짜증나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한 거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마세요 라고 한 적은 저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자, 어차피 사람들은 다 저는 백신 맞지 말라 그러고 다니는 사입이다 이러고 욕을 합니다.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럭키송 님, 엄마가 40대 당뇨를 진단받고 20여 년 정도 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현재는 60대 중반이 되셨어요. 근데
하도 여기저기 당뇨에는 이 음식이 안 좋다, 저 음식이 안 좋다 하시니까 듣다가 질리신 건지 식욕이 너무 없으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섭식에 흥미가 없어지고 살이 빠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약을 드셔서 인지혈당은 원만하게 관리가 됩니다. 앞으로 뭘 엄청 많이 잘 드시게 하는 건 어렵더라도 최소 어느 정도 수준의 섭식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자식으로서 뵐 때마다 몹시 걱정이 되네요. 보충제나 기력회복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 또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걱정되죠. 마른 당뇨가 위험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제일 원인이 큰데 이게 소변이랑 함께 당뇨 환자들은 소변과 함께 미네랄들이 줄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먹는 것도 잘 부실하게 드시면 더 문제가 되겠죠. 영양소 결핍이 생기기 되게 쉽고요. 영양소 결핍이 되다 보면 골다공증이 오죠.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담석이나 요로결석 등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영양소 결핍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음식 말고 보충제로라도 영양소들을 충족해 주셔야 됩니다. 소변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먹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못 사용하는 거, 그리고 먹었는데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보강된 단백질, 닥터울푸슨, 데일리 디펜스. 닥터울푸슨 이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도 저는 권해드려요. 닥터울푸슨 단백질 너무 달아요. 예, 맞아요. 너무 달더라고요. 저도 달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섞어 마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유년기 아이들 보충제 뭘 먹어야 될까요? 네, 애들은 그냥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닥터주스토어의 어린이 종합 비타민도 없었어요. 제가 애들 제품이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감미료 달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애들이 먹을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애가 알약을 삼킬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냥 어른 거 먹이면 되고요. 알약을 못 삼키는 나이면은 그 종합 비타민 같은 건 먹을 일이 없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따로 먹는 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래서 애들은 별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된다. 그 애들 좋은 음식을 먹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애들한테 라면 먹이고 과자 실컷 먹인 다음에 아이고 영양소가 좀 부족하니까 비타민도 먹어라, 이렇게 하세요?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애들 음식 정성껏 해주실 테니까 애들은 웬만하면 그걸로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하도 문의가 많아가지고 마침 괜찮은 제품을 몇 개 찾아서 최근에는 닥터주스토어의 어린이 보충제 몇 개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어린이 경우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진짜 음식들을 먹이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먹여야죠, 애들을. 그쵸? 아이들한테 가공식품을 먹이는 건 아동학대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코로나 백신도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유를 대라면 10가지도 넘죠. 애들이 맞을 이유도 없는, 애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죽을 일도 없고, 애들이 남한테 전파한다? 괜찮아요. 애들을 전파해도 그래도 안 맞아야죠. 나 죽을 일 없는데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호해준다고 내가 맞아가지고, 애들은 부작용 심근염, 10대가 20대 청소년들이 심근염이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자기 본인 입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애들한테 안 맞지. 선택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맞으면 좋아요. 근데 강제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응?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나는 맞고 싶어서 맞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못 맞으면 학교도 못 보낼 것처럼 막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네, 아이들한테 이제 백신 접종을 안 시키는 그 부모들을 갖다가 아나키라 그러면서 아동학대라 그러고 막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한때 아나키를 공격했던 엄마들 중에는 지 애들이 가공식품에 라면 맨날 먹이고 다른 백신도 막 무분별하게 맞춰두는 엄마들이 많다고요.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그저 시키는 대로. 아니, 내 자식 몸속에 약물을 주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알아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켜주는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만들어갑니다. 맞죠? 인격을 부모한테서 배우잖아요. 인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품이고, 인성은 다듬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나 시키려고 들죠. 인성교육 안 시키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성은 마치 실력이 아닌 것처럼. 요즘 부모들이 뭐 그런 인성을 아이들에게 못 가르쳐서 안타까운데, 저는 또 안타까운 게 마찬가지로 좋은 입맛도 못 가르쳐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좋은 입맛을 아이들 길러주는 게 중요하니까 아이들은 보충제 먹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좋은 음식 먹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에버라스팅 에델님. 제가 몇 년 전에 체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등산을 하다가 심장이 많이 상했는데 신부전증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게 많이 버겁고 운동 능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참고로 혈압은 조금 심한 저혈압이고요. 당화혈색소는 정상이지만 인슐린 정상이 있는 듯하여 식단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러던 중에 우연히 칼슘제 800mg 하나 먹은 적이 있는데 심장이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쉽게 오르막길이 올라졌어요. 이제 그런데 칼슘제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요. 닥터 스리샘도 저 정도의 고용량 칼슘제를 추천하지 않는데 그런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근데 원장님 그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데 칼슘제 복용 추천하실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 용량까지 추천할까요? 참고로 종합 비타민을 비롯해서 기본 영양제랑 항산화제 다 먹고 있고 복용 중인 병원약은 전혀 없고 카페인 너무 안 맞아서 카페인 음료 다 피하고 있고 당연히 술, 담배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너무 재미없게 사셨는데 칼슘 800ml 먹었던 날 심장이 너무 편안해서 신부전증 같이 증상이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혈관 석회나 결석 생길까봐 칼슘 복용이 걱정이 되는데 꼭 조언의 말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나마 평지 걸을 때는 괜찮은데 러닝머신은 왜 신부전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신부전에 러닝머신 걷기가 좋지 않은가요? 예. 일단 러닝머신은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그 속도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걷는다고 하지만 걸을 때랑 또 다른 속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심장에 부담이 갈 거고. 자, 이 칼슘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광물이에요. 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너무 쉽어요. 땅에도 널려있고 채소에도 널려있고 내 몸에도 우리 사람 몸에도 제일 많은 게 칼슘입니다. 근데 그 칼슘 결핍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가 나온 건데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칼슘이 몸에 흔한데 그 칼슘이 다 어디가 있냐? 칼슘 결핍이라는 사람들은 뭐 뼈에도 칼슘이 없는 거냐? 아니요. 그 칼슘이 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칼슘이 원래 물론 뼈에 제일 많고 이 스켈레탈 머슬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근육 있죠. 팔 근육, 뭐 다리 근육 이런 근육에 원래 제일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연조직 지금 걱정하신 그 장기에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조직 이런 데 껴있고 그러니까는 골다공증 증상을 보이니까 그래서 칼슘을 처방을 하는데 이게 칼슘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칼슘을 먹어봤자 그게 또 혈관에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영상을 닥터3도 만든 거고 그래서 보충제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칼슘이 원래 이제 마그네슘이랑 같이 칼슘 먹으면 아까 심장이 편하다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원래 칼슘이 근육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수축하고 또 마그네슘이 이완하고 둘이 다 같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포테슘이랑 다 같이 일을 하는 그 근육의 운동에 일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칼슘은요,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보충제 800mg 먹으니까 좋았다 그랬는데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속에서 잘 이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뼈에 있는 칼슘도 필요에 따라서 들락날락해요. 한번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골다공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칼슘이 잘 우리 몸속에서 이동을 하고 대사가 되려면 필요한 게 마그네슘, 또 비타민 K2, 뭐 다른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다 같이 나와 있죠. 칼슘만 달랑 나와 있는 제품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질문을 하신 에델린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칼슘을 대사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제 드시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좋았던 거고요. 전 걱정이 되시면 미네랄, 채소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칼슘 관련된 영상만 저도 여러 개 올린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혜연님. 19살 딸아이가 척추 측만증 경도가 심해서요. 치료 방향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카이로프락터죠.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19살이 되면 이 스콜리오시스 그 정도 나이면은 벌써 점점 진행이 멈추기 시작해요. 멈췄을 수도 있고 더 심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별로. 이게 15도 이상 아주 많이 휘어지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치료도 더 어렸을 때 해줬으면 좋은데 근데 이 측만증의 원인이 이게 척추뼈에 있지 않습니다. 다들 척추뼈만 보는데 엑스레이로 그게 보이니까 원인은 등 근육에 있어요. 이 등 근육이 한쪽만 수축을 하니까 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뼈는 그냥 근육이 당기는 쪽으로 갈 뿐이에요.
척추 측만증이 이렇게 휜 게 아니라 척추가 이렇게 돌면서 휘는 거거든요. 살짝 돌면서. 그러니까 한쪽 우리 몸은 그냥 뼈가 삐뚤어지게 태어난 게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근육이 자라면서 한쪽만 뭉치니까 그렇게 휘는 거죠. 근데 그럼 근육은 왜 한쪽만 수축하냐? 남들은 양쪽이 균형이 잘 맞아서 바른데 척추 측만증 환자는 왜 한쪽만 수축하냐? 근육이 왜 수축하겠어요? 근육이 수축하는 이유는 뇌에서 신호를 받으니까, 모든 근육은 뇌에서 신호를 주니까 수축을 하죠. 근데 한쪽 뇌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좌뇌, 우뇌 들어보셨죠? 그래서 척추 측만증은 청소년기에 여자아이들한테 더 많아요. 보통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겠죠. 왜냐면은 한쪽 뇌가 계속 우세하게 자극이 되는, 이게 스트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시를 막 쓰건 아니면 글을 많이 쓰건 아니면 수학 문제만 풀건 한쪽으로만 뇌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선이 안 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좌뇌 우뇌 이거 근육의 이 자극을 바꾸면은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랑 반대쪽 뇌에 근육에 자극을 주면 돼요. 그걸 침으로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카이로프락틱 교정도 가능한데 이 측만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에서 제가 말한 논리대로 치료하는 그런 전문적인 데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도 알아야 되고 이거 직접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이게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는 교정기 있어요. 뭐 끼고 살고 끼고 자고 그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때뿐이죠. 왜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 자극이 중요한 거지, 이게 그냥 이거 뼈가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이거 이렇게 펴서 잡아주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잡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통증이 만약 심하지 않고, 이게 척추 측만증이 또 심하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그 통증의 원인이 휘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근육 경련, 근육이 수축되면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은 지금 이제 미용적으로 외관상 걱정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19살 진행이 이렇게 완화되기 시작하고 진행이 어쩌면 멈췄을 수 있는 시기니까. 그리고 치료라는 게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숨가쁘게 막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런 치료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병원 이렇게 딱 추천을 해주면 좋겠는데 한국에 있는 병원을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네. 또 다음 질문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요. 지난번에 물 좀 마시면서 하라고 다들 댓글에 그렇게, 감기가 아직도 살짝 남아 있습니다. 주말에 쉬었어야 되는데 제가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어요. 저희 아들이 양궁 시합하러 간다 그러고 또 뭐 UFC 시합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동생이 또 그날 싸워서 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감기 오래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날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질문. 답정혜님. 대장암에 붉은 육류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고기를 좀 더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케이. 2년 전에 선종을 많이 떼냈는데 그때 저탄고지 제일 열심히 했어서 살짝 걱정이 되고 지금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해서 선종이 생겼나? 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저탄고지는 좋은데 또 생길까봐 걱정이다. 근데 저탄고지를 하고 싶으신 건지 붉은 육류를 드시고 싶으신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데, 저탄고지가 붉은 육류를 먹으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대장암이랑 선종은 다릅니다. 붉은 육류 많이 먹으면 대장암 걸린다?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거조차도. 근데 그렇다 치고 그래도 선종은 달라요 또. 그래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선종 원인은 혹생기고 이런 거. 저탄고지 하셔도 되고요.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채소만으로도 저탄고지가 가능해요. 근데 육류 드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채소는 유기농, 육류도 어지간하면 외식할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집에서는 목초사육, 염증을 낮추는 오메가3 이게 풍부한 게 목초사육 육류잖아요. 아니면은 뭐라 그러지? 유기농 이런, 그러니까 일반 사육을 하게 되면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이 올라가요. 선종이 또 재발할 확률도 높아지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월천님. 평소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손을 쓰거나 할 때 왼손이 더 떨리고요. 물론 긴장하면 더 떨립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답을 이미 주셨어요. 긴장하면 더 떨린다. 제가 머리도 떤다고 하네요. 떨림 증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 이거 근육이 떨리는 그 미네랄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이랑은 좀 다르죠. 지금 그거를 눈밑이 떨린다든가 팔 근육이 이렇게 달달달 떨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다리 떠는 거, 팔 떠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틱장애일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불안증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는 법, 제가 그 영상을 댓글에 달아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달아드릴게요. 신나는 권방님, 2019년 여름에 자궁 폴립 제거 수술을 했는데 2021년에 2년 만에 검진이 했더니 또 폴립이 생겼다고 했는데 수술 안 하고 있어요. 자각 증상은 없고요. 수술 안 하고 싶은데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유유 했는데 저희 카페에서 맨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재발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 말 뜻은 자궁 폴립이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좀처럼 발톱을 뽑고 우리가 치료를 해도 이게 축축하고 그러면은 또 생기잖아요, 발에. 곰팡이 다 걷어내도 햇빛이 안 들고 습하면 또 곰팡이 생기는 것처럼. 헬리코박터 마찬가지죠. 세균 치료를 하면 일단 균이 싹 죽어요. 좋아, 일단 다 치료됐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또 다른 헬리코박터균들이 우연히 이렇게 위에 찾아왔다가 여기 살만하네. 산도가 적당하고 그러니까 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립도 마찬가지예요. 폴립이 생기는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인데 수술을 안 한 게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해서 떼어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2년 만에 또 생기는 거는 매우 흔한 재발률. 네. 그래서 이 신나는 권 박사님은 이번에 저랑 같이 강의 들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고쳐서 이 폴립이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로 신나는 권 박사님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강기영님, 50세 남자 연구원, 심박세동으로 최초 수술 후에 1년도 안 돼서 재발 후에 2차 수술했습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모두 기준치 초과 많이 높고 몇 년째 많이 높고 음료수, 탄수화물, 고기 종류를 좋아하는 식습관,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심장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은 분입니다. 습관적으로 시간밥, 그러니까 삼시세끼 꼭 먹으려고 합니다. 배 안 고파도 식습관,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위치온 3회 했으나 딱 3주만 집중하고 도로아미타불이라 원상회복 바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식습관이라는 게 평생 하는 거지 프로그램으로 잠깐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이 강기영님께서 다른 분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직장 동료가 됐든 남편분인지 동생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본인한테 달린 것 같아요. 여기 질문에 적어주신 것만 바꾸면 스스로 다 해결될 문제잖아요. 음료수, 탄수화물, 뭐 고기류만 좋아하고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시간 맞춰서 삼시세끼 식사 다 하고 그러니까 딱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신 거라 본인이 깨닫는 순간 콜링이 오는 순간 본인 스스로 본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반은 낙관적이고 반은 비관적인 상황인 거죠. 네. 환자명 책을 좀 그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된 동영상 제 거 몇 개 보고 뭐 본다고 다 뭐 와닿진 않겠지만 그 보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질문을 이제 여기까지 지금 30분. 네, 제가 아까 한 30분 정도만 하자 생각했거든요. 네, 너무 많은 이거 아까 질문만 해도 오늘 하루 3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에 답변을 제가 못 드린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